안녕하세요. 해주가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과 중국에서 새로운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가 무역 관세 부과 이야기로 세계 시장이 지금 떠들썩한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소중한 우리의 돈 지키는 건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저희 해주가와 함께 하신다면요. 이 추가 수익 내는 것도 어렵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저희 1시간 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저희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해주가 조금 더 똑똑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건데요. 돈 되는 홈페이지 참여 방법 화면으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 해주가를 검색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세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저희 전문가들의 사진이 보일 텐데요.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이 전문가의 이력이 쭉 나오고요. 그 아래에 무료 채팅창 들어올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 아래에는 라이브 방송에 들어올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소통 원하시는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보시면 방송 다시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그동안 방송했던 저희 해주가 VOD가 쭉 뜨는데요. 오셔서 보시고 강의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을 위한 공간 만들어놨으니까요. 많이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으로 저희 해주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해외 선물로 돈 버는 날입니다. 솔직한 투자 이야기 들려주실 분 누군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언제나 재밌게 투자 이야기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변 프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두 번 뵈어서 조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좀 시장이 어지러운 상황인데 그만큼 또 우리 전문가의 투자 조언이 절실한 한 주가 아닌가 싶거든요. 자, 오늘은 또 시장의 어떤 부분을 짚어주실지 그리고 강의는 어디에 좀 집중해 들어볼지 잠깐 들어볼까요? 예, 일단 오늘 강의는 경제지표 관련한 부분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해외 선물 거래할 때 있어서 이 경제지표라든지 경제 이벤트 이런 것들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외 선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경제지표, 수많은 경제지표 중에 어떤 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매매하실 때 꼭 알아야 할 경제지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해주가의 깨알 재미, 해주가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나가는 퀴즈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딱 10분 선정해서 저희 여의도변 프로 전문가의 유료 방송 3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 더 알찬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니까요. 지금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퀴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퀴즈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의 해주가 퀴즈입니다. 다음 중 매매 시 거래 증거금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종목은 1번 항생, 2번 크루드 오일, 그리고 3번 나스닥. 그래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강력한 힌트를 또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문자로 참여를 하셔서 여의도 변프로가 제공하는 무료 방송 청취권을 꼭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바로 매매에 직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혹시 모르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중간중간 힌트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문자 정답도 찾아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바로 본격적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변프로의 시장 트레이딩,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경제지표 파헤치기, 제가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붙여봤는데
해외 선물 거래하시면서 사실은 처음에 제일 많이 애로사항을 겪으시는 분들이 바로 이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 그 이전에 주식이라든지 어떤 다른 투자 상품들을 하시다가 해외 선물로 이제 넘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비중이 굉장히 큰데 사실은 주식이라든지 어떤 이런 다른 투자 상품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해외 선물 종목들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떤 그 요소들이 좀 다르죠. 이 해외 선물은 그 중에서도 이 경제 지표, 중요한 경제 지표의 발표 시점이 어떤 종목 시세의 어떤 그 변곡점이 되거나 아니면 큰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어떤 것으로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유럽, 뭐 아시아, 미국 뭐 해서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해외 선물 거래를 좀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하는 5가지 정도를 제가 오늘 뽑아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었죠. 이제 고용 보고서인데요. 논팜 페이럴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 제목에도 있듯이 이 고용이죠. 고용이기 때문에 그 어떤 소비랑 굉장히 연관이 큰 지표인데 기본적으로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기업의 활동들, 투자라든지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의 활동이 확장이 되면서 경기가 선순환 구조로 이끌어가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이 소비죠. 더군다나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소비가 어떤 그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소비 관련 지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탑픽으로 우리가 뽑아봐야 될 이 고용 보고서는 꼭 봐야겠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사실 실업률이라든지 논판 페이럴,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자 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한 가지 더 한다면 뭐 임금 상승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금요일날 발표됐을 때는 실업률은 3.8 예상에 4.0이 나와서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리고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도 이전치라든지 전월에 비해서 그 전년도나 이전치에 비해서 상승률이 조금은 예상치보다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 비농업 고용자 수 같은 경우는 19만 5천 예상에 21만 3천으로 발표를 해주면서 지난 방송에 제가 골디락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발표가 됐었고 이 고용 보고서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아니면 시장 참가자들이 어떤 이런 지표들이 발표되기 전에 나름대로 예측치를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하곤 하는데 얘는 사실 그런 그러니까 예측치를 좀 뽑아내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측정 방식이 약간 좀 독특해서 그런데 고용 보고서는 크게 2가지로 측정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가계조사,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금대장 조사. 이렇게 크게 2가지로 측정이 되는데 이 2가지 모두 매월 둘째 주, 그렇죠. 12일이 껴있는 매월 둘째 주에 이제 조사가 되는데 그 첫 번째 가계조사 같은 경우는 얘는 노동 가능 연령에 대해서만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치와 좀 오차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임금 대장 조사 같은 경우는 신규 일자리에 관한 부분에 질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예측하는 게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치와 그리고 실제치의 어떤 간극이 다소 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괴력이 좀 셀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발표가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미국 400대 제조업체, 그러니까 미국 400대 제조업 구매 담당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인덱스화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요. 50을 기점으로 기본적으로 50 이상이면은 경기가 확장세에 있다. 그리고 50 이하에는 수축으로 있다. 그리고 50 이하의 값이 3개월이 연속되면 경기 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민감하게 반영해서 발표되는 지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 동향,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동향이 한 6개월 정도를
선행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고를 하는 그런 지표다. 그리고 요 ISM 제조업 지수 말고 비제조업 지수도 있어요. 비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미국 경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집계가 돼서 발표를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 최근에 어떤 경기 동향이라든지 경기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다소 이제 발빠르게 반영해서 그 반영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와 함께 이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도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세 번째는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 이 소매 판매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그 소비 관련해서 첫 번째가 이제 고용, 그 두 번째는 바로 이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미국의 현재 소비의 가 어떤 사이클을 지나가고 있고 어떤 그 상황인지를 가장 좀 잘 대변해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고 소매업체 총 판매량의 어떤 50% 정도를 이 소매 판매가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 핵심 수치를 좀 주목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요, 사실 계절적 요인을 많이 타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연말이 되면 연말에 11월, 12월이 되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겠습니다만 크리스마스니까 이제 뭐 선물도 사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뭐 막년회도 하죠. 이러면서 어떤 그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런 걸 이제 계절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 계절적 요인을 좀 민감하게 타는 게 이 지표예요. 그래서 이 지표를 보실 때 어떤 그 계절적인 특징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고. 자, 네 번째는 GDP죠. 요거는 좀 익숙하실 텐데,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그래서 외국인, 뭐 기관, 뭐 개인, 뭐 기업, 뭐 어떤 이런 투자 주체를 불문하고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총 생산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GDP의 4대 구성이 소비, 투자, 수출, 그리고 정부 지출로 이루어지죠. 그중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소비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다까지 한 번 더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 경제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부분들을 다 합쳐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얘도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째 달에는 이제 그 예상치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달에는 그 추정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달에는 확정치가 이렇게 발표가 된다는 점. 그래서 세 개 월로 나눠서 발표가 된다는 점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CPI라고 하는 건데 이 CPI는 여기 이제 있는 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 CPI랑 PCE 지수도 있죠. PC 가격 지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그 인플레이션 지표죠. 그래서 어떤 인플레이션율을 규정할 때 널리 쓰이는 지표고요. 이 CPI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뭐 모든 나라의 정부에서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다. 그래서 8개의 세부 기준으로 측정이 되고요. 정부의 정책,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매월 중순에 발표가 되는데 미국은 사실은 고용 시장은 지금 뭐 완전 고용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고 지금 연준에서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게 이 바로 그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물가 지수죠. 물가 지수가 연준에서 목표로 치고 하는 고용 시장과 비교해서는 다소 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온다. 어떤 흐름 자체가 더디다 하면 요것만으로도 어떤 그 경기 완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고요. 반대로 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하면 요거 자체로 어떤 경기를 긴축하는 긴축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지표다. 그래서 5가지 정도를 봤고
사실은 그 밖에 많은 지표들이 있어요. 많은 지표들이 있고 뭐 딱 우리가 찝어서 요거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사실은 우리가 넘버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시장에서는 사실은 뭐 GDP보다 베이지북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그보다는 뭐 컨버서버든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이 시장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떤 그 유기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5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어떤 이런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뭐죠? 얘는 이제 1년에 8번 발표를 하는데 1년에 8번 요거 딱 보시면 좀 감이 오시죠? 어떤 게 또 1년에 8번 발표를 하죠? 네. FOMC도 그렇죠. FOMC가 1년에 8번 정례회의를 하죠. 그래서 평균 6주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 걔랑 좀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FOMC 회의 발표 일반적으로 2주 전쯤에 발표가 되고 은행장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작성이 돼요. 그래서 FOMC의 좀 축소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연방은행장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실질적인 큰 오차는 좀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보면 자 여기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CB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하는 거는 얘 말고 하나가 더 있죠.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CB 소비자 지수가 조금 더 중요하고요. 시장에 조금 더 미치는 파괴력이 좀 큽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매월 그 전국의 5,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데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날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 지수는 그 지수랑 상관관계가 좀 높은 편이에요. 다른 지표들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뭐 이 중에서 베이지북이라든지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만 더 볼까요? 자, 이 중에서 주간 지표가 있죠, 여러분들. 뽑아낼 수 있으신가요? 나머지는 다 월간 지표고, 주간 지표가 원유 재고,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 이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가 되죠. 11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주간 지표입니다. 주간 지표고 보통 이 주간 원유 지표가 발표될 때는 그 유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구나까지만 좀 의미를 두시는 게 좋고, 얘 재고량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재고량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근데 어떨 때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재고량에 따라서 유가가 움직이지는 않는다, 100% 동행해서.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최근에 어떤 고용 지표 중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뭐 20만 초반대, 21만 뭐 이렇게 찍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지표의 기준값은요, 여러분들 38만이에요. 38만. 그 38만이라는 게 뭐냐면 38만을 기준으로 그 위쪽에 38만보다 높게 발표가 되면 고용보다 해고가 많았다는 거고, 38만보다 밑에 뭐 37이나 30 이렇게 발표가 되면 해고보다 고용이 많았다,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하는데, 38만인데 현재 이제 뭐 20만 초반대를 지금 계속해서 찍어주고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좀 살펴봤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오늘 경제 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좀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 경제 지표는 우리가 해외 선물하는 데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우리가 꼭 안고 가야 하는 어떤 과제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경제 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는 말아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장은 해석이 합니다. 그리고 시장 심리에 따라서 결과값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호재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좋게 나오더라도 시장 심리에 따라서 악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단순하게 어떤 이 경제 지표의 결과값을 가지고 진입과 청산의 근거로 삼으시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 시전 트레이딩 6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상품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이 경제 지표인 만큼 정말 경제 지표가 많이 중요한데요. 역시 제도권 출신답게 정말 쪽집게 과외 정말 알기 쉽게 이야기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 전문가님 강의 듣다 보면 정말 재밌게 말씀을 잘해 주셔서 조금 더 이야기 듣고 싶다라는 생각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요. 지금 바로 퀴즈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퀴즈 맞추신 분들께 유료 방송 3일 체험권 드리니까 지금 또 퀴즈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퀴즈 다시 소개해 주시면서요. 이번에는 힌트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의 해주가 퀴즈입니다. 거래하실 때 증거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종목은 종목마다 기본 증거금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기 중에 가장 큰 증거금을 요하는 종목은 어떤 것인가가 이제 오늘의 문자 퀴즈고 1번 항생, 2번 크루드오일, 그리고 3번 나스닥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정답을 좀 바꿨어요. 그래요? 매번 똑같은 번호의 네. 정답을 제가 넣어놨는데 오늘은 바꿨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면 지금 퀴즈 문제가 증거금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기 중에 보시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자 수가 가장 작은 게 증거금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해요. 예,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예,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 참여 많이 하셔서 꼭 변풀의 어떤 방송 청취권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퀴즈가 너무 쉬워진 것 같습니다. 힌트까지 잘 들어봤고요. 매번 가지고 오는 그 번호가 오늘은 아니라고 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번호 013-3366-8288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퀴즈 맞추신 분들은요, 정말 좋은 혜택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어디서도 못 듣는 바로 돈 되는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시장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네, 이제 오늘 해외 선물 움직이는 이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지난 금요일에 본격적으로 양국의 관세 발효가 됐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를 던지면서 중국이 또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지금 전쟁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야기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지난주하고 이제 엊그제 제가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드린 네. 대로 아직까지는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쵸. 진행 중이다. 그래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항상 우리는 경계 심리를 늦추고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식으로 새벽이죠. 그쵸. 그래서 미국 장 기준으로 하면 사실 장 마감하기 얼마 안 남겨놓고 속보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USTR, 그러니까 미국 무역 대표부죠. 그쪽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제 360억 불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쵸.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2천억 불에 대한 품목에 네. 대한 관세를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시작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그 USTR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리스트를 게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네. 보시면 한 200페이지가 돼요. 제가 좀 보다가 지쳐서 못 봤는데. 그죠, 보셨어요? 뭐 그냥 궁금해서 한번 대단하세요,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네. 약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리스트를 실제로 게재를 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새벽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지금 그 USTR에서 발표하기에는 2달 정도 후에 발효를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데드라인 좀 정해줬는데, 요 이외에 지난주에 이제 360억 불 금요일 날 이제 발효를 했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 160억 불에 네. 해당하는 284개 품목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것들, 그 이후에 다시 또 2천억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단기간에 어떤 이렇게 잦아들 확률은 지금으로서는 좀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나.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종목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이는 시장이 좀 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해버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해 주셨던 대로 그러니까 경계를 늦추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빨리도 이어질 줄은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약간 얄밉다고 생각이 드는 게 미국장 끝날 때쯤에 그래서 아시아장이 확 빠졌었잖아요. 예, 하필 또 이것도 좀 뭐 시간을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래저래
이래저래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이 지금 2천억 원의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 중국이 거기서 또 가만히 있진 않을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체 어디까지 치닫게 될까요? 사실은 마이너스 게임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뭐 치킨 게임이고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승자가 없는 게임이 될 수 네. 있는 거다. 그리고 과거 사례,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 때 세이프가드 제가 예를 드렸죠. 그 네. 과거 사례를 봐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 중국 쪽에서 쉽게 뭐 소위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꼬리를 내릴 그런 모습들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 확전이 될지 그리고 언제까지 확전이 될지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는 어쨌든 해외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자 오늘 지수 흐름을 보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개파락을 크게 했죠. 항생 지수라든지 상해 종합 지수가 했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그 반등을 했어요. 근데 요게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오늘의 이슈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강펀치를 우리가 한 대 맞으면 그쵸. 처음 한두 대는 굉장히 아프죠. 근데 이걸 많이 맞으면 맷집이 굳은 좀 살이 생기나요? 생겨요. 그래서 그쵸. 그 뒤에는 덜 아픕니다. 뭐 바이러스는 슈퍼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내성이 좀 생긴다. 생긴다. 네. 그래서 어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 관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따 지수를 아직 못 봤습니다만 네. 지수 흐름을 보면 오전에 이제 뭐 급하게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제가 아까 방송 전까지는 확인을 하고 왔는데 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이슈는 이슈고 우리가 거래해야 될 전략은 또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쵸. 거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맞아요. 이 경제 지표나 이벤트를 어떤 직접적인 그 거래 근거로 삼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 지표도 중요하고 이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힘든 뉴스가 이어지다 보면요. 시장이 좀 둔해진다고 해야 되죠. 이 시장이 지금도 보면은 나스닥이나 S&P 둘 다 강보합으로 방어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우리는 해외 선물 매매하는 입장에서 이슈에 너무 좀 부안해동하기보다는 시장의 심리를 잘 보면서 매매를 잘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좋은 포인트 얻어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유가 이슈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월요일에 전문가님께서 이 유가 변동성이 큰 한 주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가 산재해 있는 게 사우디의 증산 얘기도 있고 미국의 이란 제재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원유 이슈는 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원유 상품이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좀 하락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그 원유 재고 발표가 또 있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나요? 네. 발표가 있고 이제 어저께 이제 발표가 또 있었고 내일 네. 또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원유 흐름 같은 저기 부분은 원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떤 그런 지표 의 결과값에 어떤 장중 변동성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큰 그림 자체는 말씀했다시피 어떤 그 오펙에 대한 트럼프의 어떤 압박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이란 제재 이런 것들이 어떤 향후의 큰 방향을 결정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한 가지 좀 더 덧붙이자면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슈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얘를 어떤 펀더멘탈 분석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쵸. 그러면 얘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거래 자체를. 그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 많은 종목이 상장돼 있는데 굳이 어떤 이런 그 복합적으로 이슈들이 얽혀 있는 종목들은 뭐 제가 이제 저희 같이 거래하시는 분들한테 뭐 그냥 오일은 뭐 오늘 팝콘 먹으면서 구경이나 하죠. 제가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네. 예, 굳이 그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리하게 우리가 오일 매매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뭐 지수라든지 뭐 네. 통화 유로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셔도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려운 이슈가 많아서 접근하기 힘들 때는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원유 이슈가 좀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뒤에서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같은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또 요즘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도 좀 지수를 방어하는 데 영향을 준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어닝 시즌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네. 금요일 미국 시장 장 시작 발표 전에 그 JP 모건 네. 또 뭐 그 웰스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티
그룹 이런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이제 돌입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미국의 팩트셋이라는 그 EPS 추정하는 그 영업 그 추정하는 그 시장 조사 업체가 있어요. 네.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올해 이번에 이제 어닝 시즌에 한 20% 정도 상향 조정해서 발표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안에는 상반기 때 이제 원유라든지 어떤 에너지 종목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네. 그리고 IT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폭이 좋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저 효과로 이번 그 어닝 시즌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떤 부분 그 어닝 시즌 스케줄을 앞두고 지수가 그런 부분들을 기대감이 좀 유입되면서 지금 아주 뭐 그 선방하고 있지 않나. 그쵸. 그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닝 시즌 기대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거 좀 지켜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원유 재고 증가분이 발표가 됐는데요.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전문가 예상치가요. 448만 배럴 감소로 예상이 됐었는데 방금 발표가 난 걸 보니까 1263만 배럴 감소하면서 생각보다 더 크게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크루드 오일 움직임 한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면은 그렇죠. 지금 네. 순간적으로 74.04 저가 72.60에서 73.83이니까 지금 원빅이 순간적으로 이상으로 상승을 해줬죠. 네, 지금 양봉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옵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네. 순간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자 일봉을 보면 지금 사실은 지금 방금 이게 이제 오늘 일봉인데요. 방금 어떤 이 지표 결과값으로 해서 이렇게 꼬리를 말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이 방금 전까지만 모습만 해도 음봉을 좀 크게 나타내면서 어떤 이 상승 추세에 좀 다소 좀 훼손이 가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지금 지표가 예상치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속해 보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좀 공격적으로 수량을 많이 해서 쫓아가는 매수는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지금 좀 들고요. 네. 대략 좀 73.62, 73. 지금 고가가 74불까지 갔는데 네. 74불 상단을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된다면 그 위에서 분할 매도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지금 순간적으로 원유가 좀 많이 튀어 올랐다가 다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너무 급격하게 쫓아가는 건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시장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요, 이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 들어와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해외 선물은 연관 있는 종목들의 추세를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유로화 매매를 해보고 싶은데 그럼 같이 봐야 할 종목은 뭐가 있나요? 네, 유로 매매하신다고 하셨는데 같이 봐야 할 종목 먼저 달러 인덱스부터 봐야겠죠. 그렇죠. 네. 유로 FX라는 거는 사실은 그 달러 인덱스를 포함하는 6개의 통화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달러와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고 비슷하지만 이제 반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유로 FX, 그러니까 유로 FX뿐만 아니라 사실 일반적인 어떤 비달러화 통화들을 거래하실 때 달러 인덱스는 사실 기본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고 또 한 가지 또 뭐 우리가 같이 봐야 될 종목이 있다고 하면 파운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파운드요. 예, 그래서 이제 파운드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에서 얘가 이제 넘버 3입니다. 예, 그 비중으로 네. 하면 이거 N이 이제 두 번째로 그쵸. 높고 N하고 이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같은 그 유럽권의 통화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파운드, 그러니까 파운드가 하면 영국 통화인데 영국의 경제 지표로 인해서 파운드가 크게 변동성을 보일 때 유로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달러를 첫 번째로 보시고 그 다음에 파운드 정도 같이 보시면, 그러니까 달러랑은 반대로 움직이시는 거고요. 파운드랑은 그 전체적인 큰 방향을 같이 움직인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로 매매하실 때 달러와 파운드를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달러랑은 좀 반대 움직임, 파운드랑은 비슷한 움직임 보인다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매매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게요. 장기 관점으로 크루드 오일을 오늘 매수로 진입해서 당분간 쭉 홀딩하는 전략 어떨까요? 해외 선물 투자로는 안 맞는 전략일까요?
네, 크루드오일 장기 관점 어떤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각에서는 또 크루드오일이 $80까지 갈 거다라는 뭐 이런 관점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갖고 있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또 이게 만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 사실 만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왜냐하면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매달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쵸. 만기가 도래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금 그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가 이제 8월물이 이제 당월물인데 네. 그러면 차월물은 9월물이 되겠죠. 네. 그럼 이번 월물에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매수 미결제 약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얘를 전매도 하시고 차월물을 매수 신규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만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물론 만기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에 나타나는 어떤 종목의 특징적인 움직임들은 있습니다만 만기를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건 단순히 만기가 다가오면 차월물로 이제 롤오버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고. 네. 자, 그 장기 관점으로 매수 진입 괜찮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매수든 매도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기 관점으로 어떤 포지션을 내가 진입한다고 하면 네. 매수와 매도가 뭐 그건 당연히 뭐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레버리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거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쵸. 장기로 간다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손절폭을 잡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다소 좀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손절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가 잡고 있느냐. 그것부터 이제 확실히 해주시고. 손절 관리. 그렇죠. 네. 그 차트를 지금 잠깐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여기가 저기 수치가 지금 확인하면 74, 75불 정도가 되고요. 네. 그다음 얘는 뭐 72불 정도 저점이 되죠. 그러면 사실 이 지금 구간에서는 비추세 구간이라도 봐도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연속해서 봉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9거래일 동안 위쪽으로는 75선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밑에 쪽으로는 72불 중반에서 초반대로 지금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점에서 어떤 그 포지션 매매를 진입하는 거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보여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든 아래든 어디로 튈지 모르죠. 일단 횡보하는 중이니까. 횡보하는 중이기 때문에 네. 아직 방향성이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전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정석으로 말씀드린다면 위쪽으로 돌파해서 갈 확률이 조금 더 크긴 큽니다. 그렇겠네요. 단 1%라도.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수도 좋고 매도도 좋습니다만 그 전에 내가 장기로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레버리지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 그 얘기는 증거금을 한 20% 안쪽에서만 쓰셔야 된다. 그럼 계약수가 자연스럽게 뭐 소량이 되겠죠. 네. 그리고 손절선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셔라. 예를 들면 여기서 진입하셨으면 위쪽으로는 75불을 돌파. 그러니까 내가 매도를 했는데 네. 위쪽의 상단선 75불을 강하게 돌파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손절이 나가야겠죠. 예,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매수를 했는데 강한 지지선인 72불 이거를 하향 돌파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손절을 명확하게 하셔서 하시는 것이 그렇게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매수든 매도든 뭐 좋은 어떤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장기 관점으로는 사실은 뭐 차트만 보면 저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뭐 그렇죠. 51% 49%라고 할지언정 위쪽으로 보는 게 추세 추종이라고 봐야겠죠. 일봉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기보다 중요한 게 일단 로스컷 당하지 않는 거, 이제 증거금 관리를 잘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손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장기 매수 이런 포지션에 대한 고민보다는 일단은 최소한의 손절 관리를 하시면서 증거금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이야기 계속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 퀴즈에 참여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퀴즈 다시 해주시죠. 예, 오늘 시청자 퀴즈입니다. 그 거래하실 때 매매 가장 많은 증거금을 필요로 하는 종목은 1번 항생, 2번 크루드오일, 그리고 3번 나스닥인데 사실은 제가 항상 같은 번호로 답을 넣어놨는데 네. 제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문제랑 답을 보지도 않고 그냥 3번으로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오늘은 네. 좀 바꿔봤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은 증거금이 필요한 종목은 보기에서
가장 작은 단어 수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꼭 문자 참여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그 여의도 매표가 제공하는 방송 청취권을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특히 낮에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정말 좋은 기회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여의도변 프로 전문가의 리얼 투자 전략 엿볼 수 있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방송 이후에도 예고하셨던 대로 실전 매매를 진행해 주셨잖아요. 일단은 그 월요일까지 갖고 계셨던 통화 선물은 어떻게 청산하셨나요? 예, 그 지난주에 이제 이 차트 관련 제가 이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네. 지난주 그죠?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지난주 네. 월요일 날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모의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매매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비달러화 통화 4계약을 2개씩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호주 달러라든지 호주 달러죠. 호주 달러를 그 매수한 시기는 다 동일해요. 4가지 네. 종목 모두 4일에서 5일 연휴 때, 미국장 연휴 때죠. 그 인디펜스 데이를 연휴 때 4일에서 5일 한 계약씩 이제 매수를 해서 네. 다 진입을 했었고, 그걸 보시면은 4일하고 5일. 예, 이건 파운드고요. 4일에서 5일 이 녀석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달러도 4일에서 5일 진입을 했고 유로 같은 경우도 이 4일에서 5일 날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7월 4일하고 5일 날 체결이 다 됐죠. 매수. 네. 그래서 매수를 했고 중간에 뭐 나스닥을 제가 단기 거래로 들어갔습니다만 나스닥은 뭐 얼마 그 본청 수준에서 그냥 제가 했고 네. 어떤 계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통화로만 제가 구성을 해서 끌고 네. 갔고요. 청산을 제가 10일 날 했습니다. 10일 날 해서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제네요. 자 유로를 호주 달러를 대표로 볼게요. 네. 맨 앞에 있으니까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10일 날 제가 이제 여기서 청산을 했고 이 부분에서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매매 시점을 좀 보시면 여기가 이제 4일이었죠. 그래서 4일에서 10일 여기서 매수를 해서 네. 청산을 여 부근에서 했습니다. 이 부근에서. 괜찮네요. 그래서 예, 고 했던 거는 일단 여기서 이제 그 단가가 한 요 정도 됐겠죠. 4, 5일 날 한 계약씩 매수를 해서 청산을 한 이유는 기술적인 분석에 접근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기존 추세대를 이렇게 이어오다가 예, 여기 보시면 하락 붕괴를 해주죠. 하락 붕괴하고 되돌림 구간 나올 때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청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화들이 이제 청산을 다 했고 손익은 호주 달러가 1,600불이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 같은 경우는 520불, 그리고 캐나다 달러는 350불,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는 2,338불. 그 나스닥에서 뭐 한 25불 정도 손실이 나서 우리나라 단위 하나로 한 사람에 한 53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사실은 괜찮네요. 4일, 5일 네. 그리고 6, 7, 8, 9 한 약 뭐 한 5일 정도의 거래를 통해서 얘가 이제 10만 불이 원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녀석들의 증거금을 총합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500만 네. 원 정도 됐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15%의 증거금을 가지고 그쵸, 많이 지금 안 대략 쓰셨고요. 한 네. 5거래일에 5% 정도 수익이 난 거니까 거래를 한 번씩밖에 안 했습니다. 진입과 네. 청산. 예, 정말 그렇게 해서. 정확한 매매를 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사실은 지금 제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이틀밖에 시간이 없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쵸, 월요일 날 맞아요. 방송을 하고 그래서 네. 제가 그 거래를 했습니다. 했는데 네. 자 여기 보시면 요건데 자 그 10일 날 어제 제가 포지션을 잡았어요. 네. 그 낮에 12시 16분에 이제 다 체결을 했는데 보시면 종목이 다르죠. 네. 자 S&P와 채권을 제가 동시 매도했습니다. 예. 이것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좀 동시에 쓰신 건가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해 보실 수 있는 게 이거는 방향성 거래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구성이죠. 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S&P와 채권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반대로 상관관계가 이제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종목들이기 그쵸. 때문에 하기 때문에 보통 뭐 S&P를 매수하고 국채를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좀 이따 지금 손익을 잠깐 보면 네. 지금 S&P 같은 경우는 1,600불 수익이고 채권 같은 경우는 687불 손실이지만 네. 사실은 제가 의도했던 겁니다. 이게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를 한 그쵸. 거죠. 예,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 큰 그림 자체는 어떤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상 기조이기 때문에 어떤 급격한 글로벌 리스크가 유입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네. 위쪽으로는 좀 막혀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최근에 일봉을 좀 보시면 자, 일봉을 보면 이게 30년물을 제가 진입을 했는데요. 예, 30년물입니다. 미국 T본드. 그러면 보시면 계속해서 어떤 145 구간, 145 중에 그 중반대 가격에서 146불대까지 상승을 못 하고 있었어요. 물론 오늘 새벽에 이슈가 나면서 한번 쭉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요건 제가 예상은 못했고요. 그죠. 예,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막혀 있는 답답한 흐름을 보이길래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올라갈 때 못 올라가면 그거는 사실은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매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얘를 매도를 했고 요거에 대한 해치 차원에서 최근에 상승 흐름이 컸던 자 일봉을 보시면 네. S&P거든요. S&P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10일 날. 그래서 최근에 상승폭이 컸던 그래서 어떤 그 위쪽으로의 어떤 부담이 적었던 S&P를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같이 매도를 해서 네. 어떤 그 리스크를 좀 분산을 시켰고요. 여기 보시면 수량이 달라요. 지금 30년물이 2계약이고 S&P가 3계약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요거를 단순히 두 계약 한다고 이제 100% 해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그 종목들의 일일 변동성이라든지 틱밸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제가 가장 이상적인 계약수가 2계약과 3계약이겠다 싶어서 일단은 채권 2계약 그리고 S&P 3계약을 매도를 같이 했고 요거는 제가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막 사셨으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끌고 가볼 생각이고 추후에 제가 이제 네. 또 청산을 잘 해서 결과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니까 강의에서 그동안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추세대 쫓아가시면서 정말 차트대로 정직하게 매매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재밌죠. 이렇게 실제로 프로가 투자하는 걸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다음 주에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또 모의 투자에 대한 결과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또 퀴즈에 대한 답 보낼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퀴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 더 퀴즈 안내해 주시죠. 예, 오늘의 시청자 퀴즈입니다. 그 거래 시 종목 증거금으로 가장 많은 증거금이 필요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1번 항생, 2번 크루드오일, 3번 나스닥.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꼭 문자 참여해 주셔서 그 8명 유료 방청권을 꼭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퀴즈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또 그럼요. 시장 움직이고 있는데 한 종목만 간단하게 지금 좀 보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봐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뭐 지수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수를 봐야 하는데 이제 이게 S&P 5분봉이거든요. 네. 5분봉인데 자 오늘 아침에 그 무역 전쟁 그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난 게 요 흐름입니다. 그리고 장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가가 2,765선을 단기 저점 오늘 하루 장중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천억 불이면 사실 장난이 아닌데요. 그쵸. 지금 지수 흐름은 완전 딴판이죠. 맞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선방하고 있고 심지어 단기봉 5분봉에서 10분봉에서는 이건 상승 추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여기서 이제 그 이런 단기봉 장중 거래를 하실 때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매도하지 마시고 그 기다리셨다가 2,790선 정도, 2,783선에서는 매도를 한번 해보시고 반대로 밑에 쪽 2,775선 확인하시고 거기서 추가 매도 물량을 실으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S&P 매도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오늘 해주가 퀴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정답 바로 공개해 볼까요?
예, 오늘 문자 퀴즈 정답은 제가 힌트를 드린 대로 1번 항생이었죠. 그래서 정답 맞추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정답자들은요, 저희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저희와 좀 직접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홈페이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 해주가를 검색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들의 사진이 쭉 보이실 겁니다.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전문가의 이력이 보일 텐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은 무료 채팅창 들어올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 아래에 라이브 방송 버튼도 있습니다. 소통 원하시는 분들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함께해 주신 여의도변 프로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가상화폐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